많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금액이라도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이때 보면 40평형대 이상의 부동산은 매물로 나오면 지금 뭐 용인이나 뭐 분당은 좀 오래 그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고 용인이나 뭐 일산, 수지, 상현 이런 데는 10억짜리 부동산이면은 이 부동산이 60에서 많게는 그냥 뭐 이렇게 대형평형 대단지 아파트가 아니면 60%까지 그거보다 더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많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부동산이 뭐 일산에 있는 아파트다. 일산에 제가 60평짜리 한번 지난번에 한번 7, 8억에 거래되던 부동산이 8억으로 할게요. 일산에 있는 8억짜리 부동산이 2010년에 8억이었어요. 2010년 8억짜리 부동산을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을 둘 수 있잖아요. 그죠? 이때 2010년도에 한 60%에서 70%의 임차 전세가율이면 안전하다고 보고 임대차 계약을 해줘도 되는 분위기였어요. 8억에 60%면 4억 8천이죠. 그죠? 5억 6천이죠. 그죠? 5억 6천 요 사이에서 그러면 이제 5억에다 이제 그걸 했어요.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.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아도 전입신고해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임차 보증금 이제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겠죠. 그죠? 근데 요 부동산이 2012년에 이 8억짜리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냐? 확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가격은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. 그리고 더더욱 2014년, 2013년 요럴 때는 이 가격이 60%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얼마까지 떨어졌죠? 한 5억까지 떨어져 버렸어요. 그러면 이 5억의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이 부동산에 5억밖에 안 되는 부동산을 아무리 전세가율이 올라간다 해도 계속 연장 계약은 안 한단 말이에요. 그죠? 나 나가겠다 그러겠죠. 그죠? 나가겠다 그러면 이 돈을 이 임대는 뺏어 줘야 되는데 주번에 잘 갚고 있지를 않았어요. 그죠? 다 이미 쓰고 없어요. 없으니까 이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이제는 이 부동산이 6억이라고 하더라도 6억에 뭐 80%? 그럼 6, 8, 48, 4억 8천이잖아요. 그죠? 4억 8천 받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. 이런 부동산이 요 임차인은 자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임차 보증금을 다 못 받을 확률도 있고, 이 임대인이 요 보증금만 갖고 아무런 채권 설정 안 하고 있으면 되는데,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압류도 들어오고, 뭐 사업을 했는데 망하기도 하고, 망하지 않아도 안 좋아지기도 하고, 안 하던 사업을 또 하기도 하고, 이러다 보면 요거에 더불어 가지고 그 다음 채권들이 설정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강제 매각은 이 경매는 이렇게 본인이 임대차 계약할 때나 임차인이라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가격하고 내가 이 돈을 빼나올 때 가격하고 잘 균등하고 조금 더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이 가격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봐요. 일반적인 봉급 생활을 하는 사람이 월 300만 원을 이자로 내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거든요. 뭐 연예인이나 뭐 운동선수나 뭐 이러면은 뭐 300만 원 척척 내면 되죠. 근데 300만 원 한 번 안 내면 두 번째는 600만 원 되잖아요. 그건 우리가 뭐 팔지 않으면은, 그죠? 뭐 있는 재산 뭐 하나 팔지 않으면 낼 수 없는 그런 돈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강제 매각될 수 있는 부동산의 여지는 지금 보면 훨씬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경매, 강제경매를 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, 임의경매는 그래서 입찰자 입장에선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경매가 취하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. 강제경매에 비하면. 강제경매는 돈을 주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판결문까지 받아가지고 경매를 신청했어요. 근데 임의경매는 처음부터 네가 안 주면 나는 한 달, 두 달만 안 줘도 경매 신청해버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채권자죠. 그죠? 채권자의 권리를 물권적 권리로 확보할 거냐, 채권적 권리로 확보해 놓을 거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.
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거는 물론 신뢰하는 사이에서는 좋지만 일반적으로는 경매에서는 우리가 돈을 누구한테 이제 이건 사담이지만 누구한테 돈을 빌려 받을 때는요, 빌려줄 때는요, 빌려 받는 이 채무자가 빌려줄 때는 되게 공손해요, 그죠? 그래서 뭐 차용증 써줘 이러면 걱정하지 마, 내가 차용증 써줄게 이래요. 근데 안 갚을 때는 있잖아요. 그때 가가지고 근저당 설정해 줄래? 그러면 전화도 안 받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가 좋을 때 그때 처음부터 우리가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근저당을 설정하자 라고 해버리면 처음에만 조금 그렇지 뒤에는 훨씬 돈 받기도 좋고 안 주게 되면 뭐 전화 안 받으면 내 집 팔을 거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.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제시해야 되는 그 변제 능력도 볼 수 있잖아요.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앞에 이만큼 있고 임차인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이거 담보해도 얼마밖에 못 받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. 그러면 돈을 그만큼 무리하게 빌려받고 이런 거래가 조금 더 그 뭐라고 해야 그 진정성 있게 될 수 있겠죠.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강제경매하고 임의경매하고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미경매는 이자만 내고 원금만 상환하면 다시 그 금융권에서 취하를 해주겠죠. 근데 강제경매는 좀처럼 해가지고는 취하가 잘 안 돼요. 그리고 채권 설정이 조금 되어 있는,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채권이 있다 그러면 취하 확률도 많겠죠. 그래서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, 개별경매, 뭐 일괄경매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거는 이제 하나 부동산 하나하나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고, 어떤 사람의 부동산을 하나를 팔았더니 내 채권이 다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.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내 채권이 다 회수가 안 돼서 시골에 있는 뭐 논도 팔아야겠다. 그러면 그 두 개를 같이 이제 팔게 되죠. 이럴 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아파트다. 이 아파트를 이제 그 채권자가 받아야 될 돈이 한 10억인데 이 아파트는 한 8억밖에 안 된다. 그러면 시골에 있는 땅을 봤더니 그 땅도 한 2억 정도 되는 게 있다. 그러면 시골에 있는 땅 2억짜리도 이제 또 같이 이것도 이제 같이 경매를 신청하게 되죠. 그러면 제가 주소지 관할 부동산 법원에다 경매를 의뢰한다 그랬는데 시골에 있는 땅, 도시에 있는 어디다가 경매를 신청할지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럴 때는 큰 물건이 있는 관할 소재지 법원에다 경매를 신청하면서 같이 있는 이 사람의 재산 다른 것까지 같이 경매를 신청하며 일괄적으로 이걸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동산은 요거만 입찰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시골에 있는 땅만 입찰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. 대체로 보면 따로따로 입찰을 해요. 그래서 사건 번호가 뭐 2014 타경에 뭐 2345라 그러면 2345에다가 1번 물건은 서울에 있는 부동산, 2번 물건은 뭐 그래서 이것까지가 사건 번호라고 그러고요. 요거는 물건에 대한 번호라고 따로 호칭을 합니다. 그래서 입찰 들어갈 때는 요 사건 번호까지 하고 물건 번호가 주어져 있는 것 같은 물건 번호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지 유효한 입찰이 되고요. 그런 내용을 해서 이제 매각 대상 한 5분 쉴까요? 네, 5분 쉬었다가 할게요.